오늘은 HBM 얘기를 오랜만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 ICT 석좌 교수로 되어 있고요. 예. 제가 오시기 전에 사실 기사도 많이 봤고 네. 좀 이렇게 리서치를 좀 해보니까 네, 이미 이제 정년이 지나셨죠, 교수님은? 1년 남았습니다. 1년 남았습니까? 1년 아직은 살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년 지나시면 그럼 이제 안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카이스트는 네. 정년이 지나도 네. 70세까지 이렇게 연구실을 유지하고 학생도 배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네. 자기가 프로젝트만 계속 있으면 활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 교수님은 언론에 워낙 이제 많이 커버가 되어서 네. 뭐 HBM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네. 그래도 지금 저 언론에서 HBM의 아버지다 뭐 네. 라든지 이런 수식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이런 수식어가 붙게 되었는지 네. 한번 좀 소개를 좀 그 해주세요. 수식어가 맞는지는 좀 조심스럽고요. 네. 그런데 HBM에 필요한 기초 기술은 200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네. 그리고 지금 20년이 넘은 거고 네. 2010년경부터 하이닉스하고 HBM 실제 설계 작업을 같이 했었으니까 네. 또 프로덕트는 한 15년 된 것 같고 네. 대학에서 HBM을 연구하는 연구실은 전 세계 저희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네,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러고 제가 이제 석박사 학생들을 한 120명 졸업을 시켰고, 네. 지금 30명 정도가 학생인데, 한 5, 60명이 HBM 제목이 들어간 석박사 논문을 썼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꾸준히 했다. 음. 그러고 SK하이닉스, 삼성, 엔비디아의 이런 구조에 아마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이다.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근데 아버지라는 표현은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예. 원래 교수님의 네. 전공 분야는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저는 요즘에 융합 시대 아닙니까? 좀 짬뽕인데, 네. 석사학위는 이제 플라즈마를 했어요. 플라즈마 그래서 하셨고. 반도체 장비를 국내에서 아마 제일 먼저 만들어 봤을 거예요. 청계천에서 네. 부품 사다가. 그게 이제 에칭 장비인데, 지금 램 리서치나 이런 회사들이 다 그 즈음에 시작을 했어요. 네. 그 반도체가 좀 집적화되면서 에칭이 중요해졌는데, 네. 미국 유학 가서는 물리학과 전자공학을 같이 융합하는 분야를 했는데, 네. 제 지도 교수가 5년 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유튜브가 전자 부품 전문 채널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 네. 오실로스코프로 이렇게 우리가 측정을 하면, 네. 그 타임 레졸루션이 피코세컨드 이하로 못 내려가요. 네. 측정 장비의 파라스틱 때문에기도 하고, 측정 프로브의 리밋이기도 하고, 근데 femtoseconds이라고 네. 고영역의 오실로스코프를 만들었어요. 레이저로. 예. 그러니까 빛도 우리가 주파수가 있다고, 빛이 전자파의 일종이라고 보잖아요. 그러면 파형을 찍어볼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찍어봤어요. 네. 그런데 그걸 해보니까 물리학으로는 엄청 재미있는데 제 성격이 소수의 사람들하고 일하는 것보다 전 세계를 무대로 한번 일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포스닥 마친 다음에 이제 가족이 또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 가보자 이럴 때 앞으로 가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가 어디냐라고 제가 그때 32살이나 3살, 그게 94년인데 상당히 일찍인데 앞으로 메모리 시대가 올 것이다, 반도체. 그래서 그때 삼성전자 메모리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한 2년 정도 일하셨더라고요. 예. 그때 1기가 D램 디자인, 64메가, 256메가인가요? 그런 칩도 이제 설계팀에서 같이 일하면서 많이 배웠는데, 그때,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시그널 인테그리티라고 그래서 D램에 노이즈가 많이 타요. 그래서 그 문제를, 그 다음에 우리가 디지털이라면 공과 일이 정확하게 반복돼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다기보다는 애매한 구간이 많아요. 그런 현상을 아무도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D램의 집적도와 스피드가 1000배 이상 되면,
큰 문제가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난 평생 요거 문제를 연구해 보겠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도 D램을 패키징을 하는데 네. 패키징에 따라서 성능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네. 근데 삼성전자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있지만 그 현상은 아무도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96년에 카이스트에 오면서 네. 평생 3차원 패키지에 고주파 노이즈 문제를 하겠다고 하고 이제 연구를 시작했는데 네. 그게 지금 HBM의 가장 기초 기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꽤 오랜 기간 HBM에 관련된 요소 기술과 HBM 그 자체에 대해서 이제 네. 연구를 네. 교수님 직접 또 하시고 이제 그 연구방에서도 이제 보통 교수는 직접 잘 못하고요. 학생들 잘 시켜서. 그래도 학생들이 워낙 잘합니다. 그래도 예. 방향성을 이제 교수님이 네, 네. 이제 잡아주시는 것 네. 보니까 말하자면 세계적인 어떤 권위자로 뭐 외부에서도 이제 네. 인정을 받고 계신데요. 처음에 이 HBM의 이 구조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어서 이런 네. 거를 좀 그래서 생각을- 이제 D램이 그러니까 집적도를 높여야 되잖아요. 네. 두 번째는 속도를 높여야 되는데 집적도 높이는데 그 D램 셀 안에 캐패시턴스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계속 줄어들면 이게 노이즈에 취약해져요. 네. 셀 캐패시턴스. 그래서 이거 집적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오겠구나. 그래서 이제 무어의 법칙이 10년이나 20년 있으면 끝나가겠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90년대 말에. 네. 1990. 그래서 제가 한 7, 8년 전에 인텔에 가서 세미나 할 때 무어를 찾아가려고 했어요. 네. 당신 시대 이제 무어의 법칙은 끝났다. 근데 그때 이제 하와이 가고 없으시더라고. 근데 네. 하여튼 별도의 사무실도 없고 큐비클만 2개를 쓰시던데 네. 그렇게 이렇게 쌓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모노리식으로는 더 이상 힘들다. 예. 네. 그리고 쌓는 거는 좀 엔지니어링 그 접근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나노미터로 가면 이제 양자 현상, 원자 현상이니까 이게 이제 인간이 컨트롤하기 어려운 사이언스 레벨로 가는데 네. 쌓는 거는 이제 갈아서 붙이고 납땜 붙이고 하는 거는 엔지니어링 레벨로 보고 이렇게 가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이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려면 구멍을 아래 위에 데이터를 전송을 해야 되는데 그 전송 구조를 우리가 TSV라고 하는 트루스 실리콘 비한데 그거 다양하게 만들어보고 측정하는 일을 한 5, 6년 했어요. 2000년대 초반에. 그때 그게 범용적으로 그렇게 많이 했었습니까?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요. 예. 저희밖에 없었어요.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그 구멍을 뚫어주려면 에칭을 해야 되니까 뭐 하이닉스 도움도 받고 전자부품 연구소 도움도 받고 했는데 재미는 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서 유튜브에서 말씀하기는 어렵지만 그게 구멍을 뚫는데 원통형 트랜지스터가 돼요. 트랜지스터는 보통 여러분들 전자부품 채널링 말씀드린 CMOS 구조는 평면적인데 네. 구멍을 뚫는데 거기서 트랜지스터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 PN 정션이라고 뭐 그러기도 하고 네. 그런데 그런 현상이 다 너무 재밌죠. 예, 그렇게 해서 한 2010년 되기 전후에 해외 교과서도 하나 썼어요. 구멍만 뚫는 걸로. 예, 그러고 또 저는 그때 당시 무슨 생각했냐면 기판을 그 당시엔 다 PCB나 세라믹을 썼는데 네. 미래에는 실리콘을 쓸 것이다. 왜냐면 라인 개수가 증가를 하면 이 레졸루션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실리콘 공정을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열 전달 개수라든가 그 다음에 열 팽창 개수가 반도체하고 같으니까 신뢰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실리콘 인터포저를 또 2000년대 초반부터 연구를 했어요. 공정은 파운더리 공정으로 하면 배선은 다 만들어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네. 근데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 패키지에서 출발한 HBM을 연구를 하게 된 계기고, 네. 컴퓨터 아키텍처적인 측면에서 HBM이 쓸 수밖에 없는 이유를 또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물리학을 하다가, 플라즈마를 하다가, 반도체하고 패키지하고, 시그널 인테그리티 하는데, 하다 보니까 컴퓨터 아키텍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또 공부를 합니다. 학생들 데리고. 네.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HBM 설계를 인공지능으로 해보고 있어요. 학생들하고. 그렇군요. 그러면 네. 제가 지난 학기 강의가 대학원 카이스트에서 생성인공지능 강의를 했어요. 예. 그런데 그 이유가 인공지능도 알아야 되고 컴퓨터 아키텍처도 알아야 되고 거기다가 HBM도 알아야 이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질문이 제 전공이 뭐냐 이러셨는데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양한 근데 분야를. 예. 우리 아내가 집에서 당신 전공이 뭐 전자파야 패키지야 뭐야 그래갖고 짜증을 쫙 내는데 예. 그거 아무도 모르고 그게 국제 비밀이니까 몰라달라고. 아. 우리 학생들도 우리가 뭘 하는지 음. 감을 잡는 데는 한 2, 3년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조사해 보면은 이제 반도체 CPU 아키텍처의 그 세계적인 대가라고 짐 켈러. 짐 켈러 네.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스탠포드, MIT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네. 조금 늦었지만 그런 사람처럼 돼보려고 좀 그래서 HBM 전용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를 요즘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CPU, ARM, GPU를 넘어서 HBM이 시스템의 센터가 되도록 그래서 약간 무모하고 그런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용감은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PIM 같은 구조. 저는 PIM이라는 단어를 쓰지 그 않습니다. 단어를 안 쓰시고요. 예. 아, HBM 센트릭 컴퓨팅이라고 HCC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 그럼 새로운 또 이제 용어를 만드시는 거군요. 예, 님이. 알겠습니다. 그 좀 차근차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HBM 2010년대부터 이제 뭐 하이닉스랑 국내 네. 기업들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네. 지금 뭐 이까지 왔단 말입니다. 네. 지금 꽤 오랜 시간이 사실은 네. 걸린 거죠. 네. 교수님 보시기에. 네. 그 중간에 볼 때는 정말 왜냐면 제가 그때 당시에도 비슷한 기술로 마이크론이 HMC라고. C라는 걸. 저는 그거 저거 망하겠다고 알았죠. 아, 그렇군요. 예, 너무 고급 기술에 그 당시에. 아. 그러니까 조립으로 현재 있는 기술을 하이브리드로 조립해서 만드는 게 저는 최고의 기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100년 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네. 3년 후, 10년 후에 기업에서 지금 이 AI든 뭐 그래픽 카드든 이 수요가 제너레이션이 2년마다 팍팍팍 튀어나오는 곱하기 2년마다 밴드위드든 메모리 캐패시티는 2번씩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면에서 너무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HMC가. 결국 망했죠. 근데 어떻게 아세요? 전자신문에 계실 때 아신 거예요? 그때 뭐 예전에 과거 취재할 때. 네. 저는 현재 존재하는 기술의 조합으로 만들어서 성능을 높이는 쪽에 좀 관심이 많았고 네. 그래도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하이브리드로 인테그레이션 됐을 때. 그래서 이제 시간이 꽤 많이 걸렸는데 네. 그 중간에 이제 어쨌든 교수님이 보셨을 때 이 시장 반드시 온다. 네. 이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네. 건 어떤 측면에서 예, 그것 중에 하나가 네. 뭐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처음에는 이게 이제 하이닉스, 엔비디아하고 이제 시작할 때 저희가 이제 설계에 참여했는데 그때는 이제 엔비디아는 그래픽 카드를 봤던 것 같아요. 화려한 고해상도 동영상을 막 만들어내려면 네. 이런 메모리가 필요하겠다. 저는 이게 HD TV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 그럼 HDMI로 데이터를 받지만 화면을 아주 풍부하게 하려면 1초에 60장씩 이미지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게 레졸루션이 UHD TV가 되려면 계산해 보니까 테라바이트 퍼 세컨드 밴드위드가 필요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3원색에 그 다음에 빛의 세기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비트 수 곱하고 셀 화소 곱하고 뭐 하니까 테라바이트 퍼 세컨드 밴드위드가 필요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밴드위드가 이제 그때부터 등장한 거죠. 네. 그래픽이든 그래서 이런 고대형 메모리가 필요하겠다 생각했고 AI에서 이게 쓰이겠다고 생각한 건 한 2017년, 18년 알파고를 공부하면 알파고가 등장하면서 그게 인공지능의 강화학습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궁금하면 또 해봐야 되거든요. 네. 공부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들어가는 가장 기초적인 수학이 행렬이더라고요. 행렬 곱셈. 네. 근데 그게 우연의 일치도 그래픽 카드에서 쓰이는 수학하고 같아요. 둘 다 행렬 계산인데 행렬 계산에 필요한 수학이 컴퓨터 구조가 뭐냐면 병렬 계산이에요. 병렬 계산. 순서대로 할 필요 없이 동시에 계산해서 빨리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또 다른 게 뭐냐면 컴퓨터나 CPU 구조가 병렬화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메모리도 병렬화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런데 그러려면 이제 메모리 용량도 높아야 되니까 스택하는 것도 있지만 밴드위스를 높이려면 GPU하고의 연결 개수, 인터커넥션이라는데 그게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통적인 메모리가 32개 이럴 때 1024개를 시작한 거죠. 네. 앞으로 미래는 뭐 그게 10만 개, 100만 개도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수학에서 행렬이 사용이 된다. 그 다음에
폼 노이만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네. 계산을 아무리 빨리 해도 메모리에서 못 갖고 오면 못 한다. 그렇죠. 네. 그거. 네. 세 번째로는 그 밴드위스가 리밋이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새로운 메모리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확신까지는 아니지만 이거 재미있다. 근데 전 세계에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메모리를 학교에서 연구한 이런 건 내가 해봐야 되겠다. 그런 게 맞아 떨어지고 AI가 되면서 지금 반도체 생태계 중심으로 온 거는 또 운이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AI 뭐 지금 아까 생성형 그 네. AI 뭐 말씀하셨는데 그걸 돌리는 주요한 핵심 요소가 또 HBM인데 네. 그 설계를 또 근데 그걸로 제가 또 뭘 네. 말하고 싶냐면 우리 뭐죠 그 사진을 올려주면 만화처럼 예쁘게 그려주는 네, 지브리인가 뭐. 지브리. 네네. 그거 지브리 때문에 샘 알트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GPU가 녹아내린다 이랬어요. 네. 그리고 10만 대 누가 줄 사람 없느냐. 네. 그래서 제가 좋다. 저런 얘기 나한테 너무 좋다. 이런 네. 생각했는데 네. 근데 샘 알트만이 거기까지밖에 모르더라고. 음. 샘 알트만이 이제 오늘도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 트럼프 대통령하고 갔던데 제가 그로크라는 미국의 또 LPU라고 랭귀지 프로세스 유닛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 사람하고 지난주에 여의도에서 만나서 LPU라는 게 있나요? LPU. 네. 랭귀지 프로세스 유닛. 어.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NPU라고 NPU. 부르죠. 네. 예, 다 용도가 비슷한데 네. 어디 가냐고 그랬더니 내일 뭐 사우디 가는데 왜 가냐니까 트럼프하고 같이 가기로 했다. 네. 사우디의 데이터 센터 세우는데 파는 거죠. 자, 그런데 하여튼 그 사람들도 팔아야 되니까 공부를 요즘 안 하는 것 같아. 예, 샘 알트만도. 그리고 샘 알트만도 알고리즘 전문가지 하드웨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샘 알트만의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GPU의 온도가 높은 건 맞다. 네. 근데 더 진실은 GPU는 90% 시간을 놀고 HBM이 더 일을 많이 한다. 일을 많이 한다. 예. 메모리에서 데이터가 안 오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 다음에 계산한 다음에 다시 써야 되거든요. 트랜스포머 모델에서 캐리, 밸류, 큐, 이런 게 있습니다. 어텐션이라고. 그 네. 매트릭스 계산을 해야 되는데 네. 데이터가 와야 계산을 하죠. 그래서 네. 진짜 바쁜 거는 열은 GPU가 많이 나는 거 맞아요. 진짜 바쁜 거는 HBM이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바틀렉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요즘 바틀렉은 GPU가 혼자 계산을 못 하잖아요. 네. 딴 데하고 또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돼. 그러니까 GPU와 GPU끼리의 데이터 링크가 속도의 리밋에 걸려 있어요. 그게 뭐 MV 링크 뭐 MV 이런 링크. 것도. 예. 근데 이제 MV 링크는 또 데이터 속도가 왜냐면 케이블을 통해서 가니까 구리를 쓰면 이게 손실 때문에 고속 데이터 보내는데 어렵고 또 인터커넥션 HBM처럼 인터커넥션을 1024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24개, 뭐 32개 이거 밴드위스 리미션. 그래서 뭐 실리콘 포토닉스 뭐 이런. 그래서 이제 광으로 해볼까 하고 하는데 광도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근데 뭐 HBM5나 6부터는 GPU끼리 직접 통신을 광으로 할 것 같은데 이제 비용의 문제, 전력의 문제, 그다음에 광5도 이게 온라인을 하는데 카파는 납땜질만 하면 가서 전기가 가잖아. 네. 이거는 비슷하게 그 온라인을 잘해야 돼.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데 네. 어쨌거나 AI의 생성 능력, 속도가 HBM의 밴드위스가 1차적으로 차지하고 2차적으로는 GPU끼리 통신이 차오한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샘 알트만도 요즘 바쁘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GPU가 녹아내린다 플러스 HBM이 너무 바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GPU는 놀고 있다. GPU 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네. 되는 거군요. 그런 면은 이면서 미래의 생성 인공지능이 지금은 주로 문서를 쓰고 네. 랭귀지 프로세싱을 LLP 종류가 되는데 네. 앞으로 이제 사진 할 때 그 미래에는 이제 동영상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네. 지금보다 한 1000배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밴드위스가. 지금의 HBM보다. 예. 그 다음에 메모리 캐패시티도 1000배가 더 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00배를 많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교수님께서 어떤 공식 석상에서 AI 시대에는 GPU보다 HBM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제 전공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주장하나 조심스럽긴 한데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양심에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제 반도체에도 네. HBM에 좀 집중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제 네. 또 제언을 하셨어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왜 이렇게 제가 HBM이 중요하냐고 얘기하는 속에는 AI가 미래를 세상을 지배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이 거기 일어나고 있고 가령 지금 우리가 유튜브로 여러분들도 이 지금 대화를 나중에 유튜브로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유튜브가 정보량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엔터테인먼트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의 유튜브에 올라온 대부분의 영상은 인간이 만든 걸 찍은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예. 제가 보기엔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만든 거 보고 우리가 감상하고 교육받고 낄낄거리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사람의 의식 자체가 거기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 투표를 하더라도 유튜브 보고 영향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민주주의 자체도 또 위협받을 수도 있고 AI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그런 동영상을 한 시간짜리 영상을 1분 만에 AI가 만들어내려면 그것도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동시에 지금보다 1000배 이상의 생성 속도가 필요해요. 그걸 우리가 토큰 퍼 세컨드라고 그래요. 네. 우리가 GPT 써보면 글자가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주르륵 순서대로 나와요. 그게 생성하는 속도고 네. 그거가 원인이 90%가 HBM이 느려서 그런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그 기술 패권 시대에서 우리가 한반도에 여기 있지만 우리가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도 거기에 사우디까지 끼어드네요. 네. 일본, 대만 이런 속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게 현재 시점에서 메모리고 메모리를 더 발전시킨 HBM이다. 그래서 우리가 HBM의 주도권을 잃어버리면 중국이 생산한다든가 미국의 마이크론이 생산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낙동강 오리알이 되고 우리나라 경제, 핸드폰, 뭐 자동차 다 반도체 소프트웨어 제품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사수해야 된다. 이게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쪽에 집중을 해야 된다. 네, 그런데, 네. 네, 그런데 젠슨 황이 아직 한국에 안 왔잖아요. 그죠? 네. 네. 중국은 양복 입고 딴 데 갈 왔죠. 때는 네. 정말 잠바 입고 다니다가 중국 갈 때만 넥타이 매잖아요. 네. 뭐야? 그때 오늘 아침 사진 보니까 사우디에서도 또 넥타이를 맸더라고요. 넥타이를 했습니까? 아직 한국은 아직 안 왔더라고요. 네. 한국을 찾아오게 만들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가 상당히 소외될 수가 있다. 국제 패권 시대. 근데 하이닉스와 삼성이 갖고 있는 HBM 모델, 생태계 모델은 조금 다릅니다.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TSMC하고 같이 어떻게 보면 그 생태계 시스템 속에서 개발하는 거고 삼성은 토탈 솔루션을 내려고 하는 거니까 네. 둘이 경쟁 체제라기보다는 각자 생태계를 만들어서 다 성공하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조금 더 이제 기술 얘기로 좀 들어가서 보면 네. 지금 12단 뭐 이렇게 하고 있고 네. 16단 준비하고 네. 16단부터는 뭐 높이 문제도 있고 뭐 발열 네. 문제도 있고 네. 뭐 몇 단을 어떻게 쌓을 건지 뭐 무슨 뭐 본딩에 대한 기술적인 어떤 그렇습니다. 뭐 네. 문제도 있고 한데 지금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뭐 요거 말씀하시기 전에 지금 3다, HBM 3다, 네. 4다, 5다 하는 건 누가 정하는 겁니까? 그 정의는? 엔비디아가 그건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가 주도하면서 삼성과 하이닉스하고 협조해서 이렇게 정하는 아, 됩니다. 그래요? 그럼 예. 지금 4 뭐 얘기하고 있잖아요. 4하고 4E 얘기하고 있죠. 4, 이 얘기. 그런데 이제 네. 미래에는 이따가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정하고 엔비디아가 쫓아오게 해야 된다는 건데 그래야? 옛날하고는 달리 제덱 스탠다드로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고 이런다기보다 특정 회사와 특정 메모리 기업이 만들어서 그게 잘 동작하면 그게 사실상의 표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하는 사람이 먼저 치고 나서 이게 5야 하면 그게 5가 되는 거고. 네. 그렇군요. 교수님은 지금 앞으로의 그 HBM 로드맵을 좀 연구실에서 좀 그리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6월 11일 날 네. 아마 유튜브로 저희가 생중계하면서 로드맵 발표회를 할 예정이에요. 저희 연구실이 네. 한 3시간에서 4시간 걸쳐서 할 텐데 HBM 4, 5, 6, 7에 어떤 아키텍처를 가지고 어떤 구조가 들어가는가를 한번 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고 그거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도 발표를 하고 또 언젠가 기회가 되면 좀 시간 지연 후에 뭐 실리콘밸리에서도 발표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지만 조금 기술을 선도한다. 저희는 만들지는 않지만 연구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 반도체 산업에서 우리는 항상 인텔이나 퀄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표준 속에서 부품 업체로 이렇게 성장해 왔는데 전체 시스템을 우리가 한번 리드해 보자 뭐 그런 생각이고요. 기존의 범용 D램의 DDR2, 3, 4, 5 네. 이런 것은 네. 이게 정의는 누가 했던 겁니까? 기존에는? 그때는 제 생각에 커미티가 있어가지고 예. 인텔, 애플, 뭐 AMD, 그러니까 DEC 이런 네. 회사들, PC 계열의 회사들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회사들, 메모리 회사들이 모여서 표준을 정하는 거죠. 근데 이제 주로 그걸 리드했던 회사, 최신의 그 스펙을 리드하는 그 커미티라도 주도권을 갖고 있죠. 그건 인텔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인텔이었다고. 컨슈머 디바이스 분야에서는 이제 아니, 인텔, PC 시대에서. PC 시대에서, 네, PC 서버에서는. PC 서버에서. 모바일에서는 이제 퀄컴. 그렇군요. 네. 퀄컴하고 ARM. HBM 시대에는, AI 시대에는 우리가 주도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엔비디아가 했는데 하자는 게 제 주장이죠. 할 수 있다, 하자.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텔을 명나라라고 보고 청나라를 엔비디아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세계 흐름이 해양 세력과 뭐 이렇게 되면서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서. 예. 네. 그런데 그럼 우리도 한번 새로 만들어 보자. 청나라, 명나라 교체고 난 다음에 뭐 조선이나 코리아가 또 동북아의 주도권을 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메모리에 관해서.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로드맵이 방향이 어떻게 될 거냐 하나를 보면 이게 그 AI가 생성인공지능에서 AGI, ASI가 되고 비디오까지 생성하려면 네. 메모리 캐패시티 일단 지금 그 모델 사이즈라고 얘기하는데 모바일에서는 이제 디스틸레이션을 통해서 되게 작은 사이즈로 가지만 네. 전 이 사이즈도 1000조까지 간다고 봐요. 지금 아마 큰 뭐 GPT-4O나 최신 모델은 뭐 파라미터 수가 조 단위를 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딥시크는 4,600억, 400빌리언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그게 계속 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그 파라미터를, 계산 결과를 옆에 있는 HBM에 저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 거기다 저장시키지 않고 멀리 떨어진 딥 모듈이나 소켓 모듈에 꽂아두면 불러오는데 시간이 다 걸려요. 그러니까 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다이를 많이 쌓아야 되는데 메모리 다이를 이게 계속 높이는 게 GPU하고 높이를 맞춰야 돼요. 거기 이제 냉각 히싱크가 붙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게 또 바뀌려면 이제 냉각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인베디드 쿨링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네. 예, 이제 쿨링 얘기는 이따가 하기로 하고. 네. 그래서 층수가 24층이나 36층 가면 32층 가면 멈출 것 같아요. 더 올라갈 수가 없다는 예, 거죠. 갈아도 웨이퍼를 갈아도 50마이크론, 30마이크론 미만으로 가면 핸들링도 어렵지만은 네. 이제 거의 종이장만큼 되니까 네. 그래도 뭐 32층, 64층 정도가 멈추고 나서는 어쩔 수 없이 아파트 타운처럼 HBM이 하나가 아니라 옆으로 쭉 쌓을 것일 것이다. 네. 지금도 GPU 옆에 바로 붙어 있지만 네. 그게 뒤로 쭉 붙어서 네트워크로 연결될 거다. 아까 NV링크처럼 말씀하셨는데 네. HBM에 바로 붙은 거는 아까 1024, 뭐 2048, 4096 이게 계속 늘어가요. 밴드위스만큼 이 차선이 넓어야 되는데 네. 그 뒤쪽에서는 또 이걸 채워줘야 되잖아요. 네. 그 뒷단은 PCI 익스프레스나 NV링크로 붙을 것이다. 네. 또 다른 방법은 요즘 얘기되고 있는 CXL로 붙을 것이다. CXL로. 네. 그래서 이 HBM이 이렇게 쌓지만 더 이상 쌓을 수 없을 때는 옆에 이렇게 붙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파트 타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패키징 사이즈가 나중에는 한 10년, 20년 후에는 1m 바이 1m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만한 하나가 슈퍼컴퓨터 하나가 된다. 네. 그게 저희가 로드맵상 HBM 7이나 8쯤 되고요. 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HBM은 DDR을 쌓는 거잖아요. 네. 언젠가는 LPDDR을 쌓는 제품도 나올 것이다. 전자력을 위해서. 그 다음에 그 뒤에는
플래시 메모리를 또 HBM처럼 쌓아서 네. 계층적으로 아파트 타운이 들었을 거다. 플래시는 뭐 조금 느린지만 언젠가 그 또 데이터를 채워줘야 되니까. 그래서 플래시도 그 속도를 높이려면 쌓고 TSV 뚫어서 밴드위스를 높이기 위해서 또 인터커넥션 숫자 높여야 되고 차선이 모자랄 때는 CXL이나 이런 걸 붙여서 또 고속화시켜야 돼요. 그런 기술로 이렇게 확정이 될 것이다. 지금 그 로드맵 발표 며칠 날 하신다고요? 6월 11일. 다 볼 수 있습니까? 예, 나중에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6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중간 한번 휴식 시간 갖고. 근데 이제 제가 말한 거를 저희 석사, 박사 학생들이 다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학생들이 20분씩 네. 아까 제가 타운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네. 메모리 타운 했을 때 어떻게 서로 연결하냐. 그것만 연구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판이 1m 바이 1m 되면 어떻게 되지? 그때 글래스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래서 이제 글래스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도 나오고. 그런 거를 이제 한 20명이 나눠서 얘기할 기회가 지금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어느 정도까지, 몇 년도까지 로드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제 HBM8까지 지금 짜고 있어요. 그럼 4, 5, 6, 7, 8 하나당 3년으로 봐요. 지금 젠슨 황은 매년 새 제너레이션을 내고 싶어 해요. 블랙월, 뭐 루빈, 파인만. 너무 기술이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지금 저희는 3년으로 보고 15년 계획. 3년, 15년 계획. 네, 그러면 제가 지금 63세면 15년 더하면 몇이 되죠? 챗 GPT한테 물어봐야 되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 계속 연구를 하려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뭐 그럴 때 컴퓨터 아키텍처 입장에서 명령어 체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GPU도 좀 거기에 따라서 또 좀 구조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뭐,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한 요소 기술이 있겠네요. 뭐, TSV, 뭐, 인터포저. 공정, 뭐 그러니까 공정. 이제, 근데 이제 밴드위스를 높이려면 차선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인터포저 기술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TSV를 많이 뚫어서 엘리베이터를 많이 해야 동시에 많이. 그래서 HBM에 들어가는 메모리 다이의 평면을 보면 지금은 아마 90%가 셀이고 10%가 페리퍼럴 서킷이 있을 텐데 네. 저는 TSV가 30-40%를 차지한다고 보는 거예요, 미래. 우리 고급 호텔 가면요, 100층 호텔 가면 엘리베이터가 저층 엘리베이터, 고층에 그래서 있죠.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네. 화물 엘리베이터도 그래서 이 이동에 필요한 그 인프라가 상당히 저걸 차지해요. 과거의 디램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셀 많이 저거 해갖고 그래서 TSV를 많이 뚫어야 되니까 TSV의 구멍이 가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구멍이 잘 뚫어져야 되는 깊이, 애칭이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건데, 아스펙트 레시오라고 1대 100좀 뚫어야 되는 게 있고, 거기 메탈로 채운다고 하죠. 네. 그러면 아래층과 위층을 붙여야 되잖아요. 본딩을 해야 되는데, 네. 전통적인 방법은 이제 거기 납 종류의 물질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붙이는 온도는 낮지만 흐르는 영향이 있어서 숏이, 그러니까 전기 단락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점점 갈수록 카파를 직접 붙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딩이 나오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미래에는 전기만 통하는 게 아니라 전력을 잘 공급을 해야 돼요. 네. 전력 공급 TSV가 있어야 되고, 또 TSV가 메탈로 되어 있으니까는 냉각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냉각을 또 하는 특별한 TSV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걸 제가 Through Water Via라고 TWV라고 말을 붙였어요. 또는 액체 질소를 통과시키자 그러면 Through Liquid Nitrogen Via. 그러면 어떻게 설계해야 돼? 그게 저희가 연구인데 저는 그렇게까지 필요하다고 보니까 본딩, 냉각. 그러면은 또 언더필이라든가 또 네. 접착제 이런 게 또 그 냉각도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온도가 높아지니까 이렇게 잘 휘어요. 와피지라는 현상. 네. 이런 것들이 그 공정 난이도가 높은데 제가 믿는 바는 파운더리는 나노미터까지 간단 말이죠. 그러면 1나노미터면 시봉스트롬이에요. 네. 원자공학으로 바뀌는 게 전자공학이었어요. 네. 그러면 양자역학적으로 불확실성 이론이 동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1도 아니고 0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끝일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HBM을 쌓고 붙이고 하는 거는 아직도 마이크론 단위예요. 네. 그러니까 공학적이라는 네. 거죠. 1000나노미터니까 예. 1000배나 더 릴리즈 돼 있으니까 이거는 그래서 아마 우리 더 일렉이라는 그 우리 매체도 아마 소부장 기업들하고 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취재도 많이 하고 네. 미래 3D 패키징 HBM의 장비
개발해라. 재료 개발하고. 그러면 제2의 제3의 한미 반도체가 한 100개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네. 우리가 또 HBM이라는 그 생태계 사슬에 우리가 리더가 되지 않겠나. 제가 어젠가 뭐 인터넷 보니까 한미 반도체가 전 세계 장비 업체의 12, 탑 10에 네.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대부분의 9개 업체는 아마 파운드리 공정에 필요한 장비일 것 전공정 같아요. 회사들이죠. 램이나 뭐 도쿄 일렉트로닉이나 네.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이런 회사일 것 같아요. 10년 후에는 그 중에 서너 개가 패키징 쪽이 아니겠나, HBM. 더 10년 후에는 한 3분의 1이 방열과 관련된 업체가 아니겠나. 열광. 그래서 제가 지금 30년 후에 할아버지가 돼서 이 앞에 언주로를 지나가거나 판교를 지나가는 제 얘기가 맞으면 지나가다 악수하고 제가 커피 한 잔 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 사업을 구상하실 때, 기술이나 할 때 미래를, 기존에는 우리가 남의 로드맵을 짜고 플랜을 짜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항상 2등 기업밖에 안 되고 사는 게 힘든 것 같아요. ASML 같은 기업이 되고 일본의 뭐 포토레지스트 같은 기업이 되려면 미리 앞서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카이스트에서 교수님 연구실에서 그 내놓는 향후 앞으로의 15년 이후의 HBM의 로드맵, 네. 기술 로드맵이 지금은 2010년대에 아마 폐기됐지만 ITRS라든지 반도체 로드맵 같은 그렇죠. 우리도 컨퍼런스 프레젠테이션 할 때 ITRS 로드맵 보여주면서 이렇게 트렌드가 이렇게 되니까 우리 연구한다고 하고 논문의 발표나 시작을 ITRS로 하죠. 그것도 아마 커미티가 생겨갖고 거기서 인더스트리 사람들이 점 찍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점 찍는 그거 거다. 마음에 안 드네. 왜 한국은 못하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약간 뭐 욕을 먹지만 요걸 이렇게 예. 아니 건방지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야구의 3할 타자는 잘하는 사람이에요, 못하는 사람이에요? 엄청 잘하는 사람. 엄청 잘하는 거죠. 네. 장효조가 뭐 3할 아닌가요? 4할 치면 오타니보다 잘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미국에 가 있는 이정후, 선수가 예. 누구죠? 이정후 아닙니까? 이정후죠. 예, 예. 이정후가 몇 할 치나요? 글쎄 그건 잘 모르겠네요. 한 2, 3할, 3할 칠걸요? 예, 예. 네. 3할, 4할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4할 타자가 그냥 들어오는 거 보고 쳐서 뭐 안 나와요. 내가 보기에는 예측을 해야 돼요. 네. 물론 이제 본능적인 그 능력도 있지만, 네. 요번에 직구 들어오면 휘둘러야지.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들어오기 전에 다 상대 투수 공부하고 들어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예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로드맵을 지금 HBM A까지 짜고 있는데 반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할이네요. 엄청 안가요? 네. 근데 왜 맞을 거라고 생각하냐면 사람의 머리는 비슷비슷해요. 컴퓨터 아키텍처 생각하고 알고리즘 생각하고 기업 생각하면 그럼 먼저 생각한 사람이 맞을 수밖에 없어요. 교수님이 내놓는 그 HBM의 로드맵, 향후 네. 15년 뒤의 로드맵, 네. 그게 좀 더 공신력을 얻기 위해서는 네. 뭐가 좀 필요할까요? 기업이 채용해서 상품화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네. 시장을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떤 그 박사학위 논문 볼 때 발표하면서 심사를 하잖아요. 그 이후로는 남 심사 받는 거를 별로 안 좋아했어. 그 스트레스잖아요. 학생들을 이해하는데. 네. 그런데 남이 뭘 평가한다는 건 기준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 재미없고요. 그리고 이제 먼저 이렇게 제시하면 남들도 이거 보게 돼 있거든요. 그쵸. 그럼 생각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로드맵의 정식 이름을 뭐 좀 정하셨습니까? 그냥 HBM 로드맵 그냥 1.2 오늘까지 나온 게 1.2고 아마 그날 발표하는 거 1.5쯤 돼 계속 버전 업데이트하고 예. 그냥 출처는 카이스트 테라랩 하고 예. 그냥 강렬한 이름이 딱 그 각인될 수 있는 뭔가 이 용어를 하나 만드는 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시장에서 네. 통해서 지나고 보니까 HBM4에 네. 여러 기능들이 들어가는데 그게 저희가 논문을 썼던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저희는 알죠. 이런 게 보이지 않게 영향 미쳐서 그러면 그게 저희한테 평가고 리워드인 것 같습니다. 상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다 나오는 거 보겠죠, 뭐. 이렇게. 뭐 사람 생각이 다 당연히. 비슷하고 네. 그리고 저희가 국제학회에서 많이 발표하니까 다 거기 구글 사람 앉아있고 엔비디아 사람 앉아있고 네. 졸업생들이 또 거기 가 있어요. 네. 그럼 보이지 않게 다 네, 그게 네. 영향을 크게 미치는. 예. 그
저희 이제 한국은 HBM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반대 극부의 얘기들 네. 무슨 얘기냐면 이제 레거시까지는 아니어도 기존에 우리가 DDR5 뭐 LPDR5라든지 네. 일반 이 범용 제품들에 대해서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올해 투자 다 HBM으로 가고 네. 있거든요. 네. 1C를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HBM4에 들어가는 그렇군요. 1B를 더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네. 해서 하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여러 기업들하고 뭐 공동 워크숍도 하고 기술 교류회도 하고 학생 인턴도 보내는데 한 5년 전에 시납시스를 간 적이 있어요. 네. 시납시스가 반도체 설계하는 EDA 툴의 1등 회사입니다. 네. 그런데 꼭 우리 대학원 연구실 같은 거예요. 다들 널널해요.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 예. 그런데 그때 들은 얘기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숫자는 특정한 그 EDA 툴에서 시납시스가 90%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프로덕트를 내놓을 때 이익률이 뭐 40~50% 되지 않는 건 아예 시작도 안 한대요. 예. 그런데 이제 시장이 이미 포화되어 있고 경쟁자가 많은 데 들어가면 그렇게 만들죠. 상위 레벨의 포식자들이. 그러면 맨날 밤새야 되고 그 마진이 높지가 않아요. 네. 예, 그런 경쟁 체제가 있는 거죠. D램도 HBM 같은 게 아니라 정통적 레거시 D램이나 DDR이나 낸드 플래시에 집중하면 경쟁이 치열한 거예요. 그게 하나가 있고 마진이 나쁘다는 거죠. 또 하나는 중국이 치고 올라와요. 중국하고 경쟁해야 돼요. 값이 싸게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는 우리가 샌드위치인데 레거시 반도체도 최대한 성능과 수율과 생산성을 높여서 경쟁자를 따돌리면서 동시에 하이엔드 제품을 내놓아서 시장을 점유하고 이익률을 높여야 되는데 그럼 이중으로 힘든 거죠. 그런데 과거에 우리 성장 모델은 표준화된 제품을 값싸게 경쟁력 있게 투자해서 빨리빨리 제품 개발해서 왔는데 계속 그런 모델로 우리 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것이냐. 있을 것인가. 우리 국민들도 이제 4만 부를 바라보고 네. 우리 그 경제 수준과 여러 가지 봤을 때 제가 그걸 계속 하기는 하되 상당한 투자를 하이엔드 제품으로 해야 된다. 그게 미래는 AI에 있다고 저는 보는 거고 거기에 HBM이 키니까 여기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그런 것 같고 삼성은 또 우리 파운드리도 잘해야 되고 시스템 반도체를 다 잘해야 되는데 네. 고생을 10배는 더 하고 있죠. 그런데 언젠가 이게 토탈 솔루션을 내잖아요. 삼성은. 맞아요. 패킹까지. 예. 설계도 하고 네. 또 패키징도 하고 파운드리도 하고 메모리도 하고 네. 언젠가 이게 빛을 볼 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힘드시지만 참아내고 경쟁에서 이겨라 이런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0년대 초반 이럴 때 독일의 키몬다 이런 회사들 박살 낼 때는 범용 제품을 싸게 네. 빠르게 슈링크해서 그렇습니다. 물량으로 밀어내서 저기 적자 내고 우리는 조금 그렇습니다. 흑자 내는 구조로 갔는데 네. 이제는 그런 시대는 제가 아니다. 걱정하는 건 그 모델은 중국이 그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도 뭐 자본 많고 투자할 수 있고 좋은 엔지니어들 많고 이러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적으로 위기인 거예요. 여기까지 성장 너무 잘했어요. 네. 유사일에로 우리가 제일 잘 살고 제일 국력이 높은 나라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태어나서 네. 우리 태어나서도 그렇지만 우리 민족에 태어나서부터 네. 그리고 많은 국가들과 또 협력을 하고 또 네. 생태계를 했는데 이제 일본이나 미국하고 대등한 나라를 만들려면 우리가 한 번 더 고생해야 될 것 같아요. 전통적인 제품 시장도 유지하면서 시간을 벌면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앞서가야 된다. 그게 AI일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일 수도 있고 HBM일 수도 있고 자동차일 수도 있고 조선일 수도 있고. 그런데 왜 HBM이 중요하냐면 반도체가 살아야 조선도 살고 자동차도 살고 네. 국방도 살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그 PIM 프로세싱 인 메모리 뭐 네. 이렇게 하는데 교수님은 그 용어에 대해서 저는 이제 PIM 쪽은 별로 이렇게 참여를 많이 안 하는 편인데요. 네. 원래 PIM은 뭐냐면 메모리 안에다가 계산 기능을 넣자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메모리 공정 자체가 고속 소자가 아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잘 맞겠느냐. 연구로는 좋지만. 그래서 저는
프로세서 위에 메모리를 쌓고 둘이를 연결하자. 패키징이 더 솔루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미래는 GPU와 HBM을 3D로 쌓자. 네. 그러고 GPU만 두는 게 아니라 그 베이스 다이라고 그러는데 맨 밑에 네. SRAM도 두자. 네. 캐시 메모리가 캐시 많이 메모리. 필요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CPU가 또 쌓자. 네. 그러면은 CPU를 우리가 직접 설계를 하면 명령어 체계도 바꿀 수 있고, 그래서 이제 CPU 종속 체계를 벗어날 수 있고, 그래서 3D로 패키징을 하자. 근데 거기서 주로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메모리니까 저는 그걸 이제 HBM 센트릭 컴퓨팅이라고 얘기하고 3D HBM 패키징이라고 하고 네. 프로세싱 인 메모리하고 크게 보면 개념은 같은데 메모리에 집어넣자기보다는 각자. 근데 미국에 세레브러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거기는 GPU를 12인치 웨이퍼 하나를 GPU로 해요. 그게- 북방에 들어가는 AI GPU예요. 어. 그 면적의 반을 SRAM으로 채웠더라고요. 메모리로 D램으로 갔다 오는 시간이 너무 안 걸리니까. 근데 그거의 단점은 SRAM이 그러니까 웨이퍼 한 장이 20억 한대요, 반도체 하나가. 네. 그러니까 돈으로 저거 하는 거죠. 근데 저는 패키징으로서 GPU도 살리고 CPU도 살리고 SRAM도 살리고 HBM도 살리고 옆에 낸드 플래시도 쌓고 이래서 패키징으로서 승부를 보는 게 엔지니어링적으로 가장 피저블하고, 그 다음에 생산 인프라도 잘 갖춰진 솔루션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조금 있으면 이제 대선 치르고 나면 이제 정권이 바뀔지 뭐 유지가 될지 뭐 하여튼 이제 큰 이제 국가적인 이벤트가 네. 이제 있고 네. 저마다 나오는 분들이 AI에 대한 투자를 네. 늘리겠다 이런 얘기 네, 많이 하지 네.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쭉 보니까 뭐 너무 급박하게 됐는지 몰라도 뭐 네. 반도체에 대하거나 AI와 반도체를 좀 결합한 이런 네. 내용은 별로 없고 그냥 지금 인프라 투자만 빨리 하겠다 이런 네. 내용들만 있어요. 그게 이제 짧은 시간에 선고가 되면서 반도체 설명까지 하면서 어떻게 표가 나오겠어요? 네. 그냥 판교에 가서나 그 얘기 좀 하는 거고. 네. 그런데 그 AI를 공약으로 하는 거는 AI 반도체까지 다 포함하는 거다. 라고. 저는 제 공약상으로 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AI 네. 얘기하다 보면 AI 반도체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면 그래서 이제 AI로 공약을 1번으로 세 후보가 다 그렇게 강조하는 거는 되게 반갑다고 생각을 하고, 네. 저는 그 반가운 이유가 과거 우리 산업의 발전이 80년대 PC가 등장하면서 모바일 20, 30년이 있었고, 최근 10년은 인터넷 유튜브 시대인 것 같아요. 네. 앞으로는 AI 시대가 AI 30년이 갈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미국에 GPT도 있고 중국에 딥시크도 있지만 우리나라 자신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갖지 않으면 주도권, 우리가 구글도 있지만 우리가 네이버와 카카오가 있으니까 우리 내에서는 우리만의 디지털 플랫폼이 있잖아요. 네. 일본 없잖아요. 없죠. 유럽 없잖아요. 네. 산업이 어려워지는. 그래서 파운데이션 모델도 우리 자체 외국 거 갖다가 뭐 오픈 소스 갖다가 쓰는 것도 있고 뭐 조금 변형해서 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원천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거를 개발하려면 그 학습 트레이닝을 시키고 인퍼런스를 시키려면 GPU 대수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샘 알트만이 그 만화 그릴 때 10만 대 어디 없냐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 동영상 만들려면 1000만 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1000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인 투자를 개인 기업이 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국가적인 기업을 국가적으로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인프라로 보면 경부고속도로가 있듯이 또 우리가 인터넷 고속도로가 있듯이 AI 고속도로를 해야 된다는 거는 맞고요. 근데 거기 이제 고속도로의 아스팔트 자동차를 국산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냐는 게 이제 제 주장인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어차피 계산하려면 메모리 필요하니까 그건 HBM으로 하고, GPU 대신에 인퍼런스 부분은 NPU 국산, 퓨리오사나 리벨리오나 사피온이나 하이퍼엑셀이나 뭐 이런 회사들 거라도 써서 좀 우리 자생력을 키우는 게 산업을 키워보고, 우리가 이제 메모리는 잘했지만 시스템 반도체는 아직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얼마 안 되잖아요. 2% 뭐 3%. 네. 네. AI가 그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싶어요. 네. 최근에 뭐 그 시스템 아키텍트 대학원 네. 하셨고 네. 뭐 특별히 이제 인재 양성에도 이제 많이 네. 이제,
관심을 많이 네. 기울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국 반도체 인재 육성의 뭐 중요성 뭐 워낙 많은 분들이 뭐 네. 돼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는 합니다만 교수님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네. 진짜 아까 뭐 설계도 네. AI로 한다라고 네. 하셨잖아요. 앞으로 인재상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바뀌죠. 어떻게 바뀔 거를 좀 보십니까?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이제 네.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아까 우리가 누가 짐 켈러라고 그랬나요? 짐 켈러. 네. 짐 켈러 같은 사람이 네. 왜 안 나오냐고 제가 이렇게 봤더니, 네. 전체 프로세서 설계를 하려면 우리가 이제 그걸 스택이라고 그래. 기술 스택. 맨 밑이 물리화학 수학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재료 공정이 있고 장비가 있고 그 위에가 이제 소자가 있고 그 위에가 회로 설계가 있고 그 위에가 디지털 블록 설계, 그 위에가 버스 설계, 아키텍트, 그 위에가 이제 컴파일러, OS, 네. AI, 서비스까지 스택이 한 10개가 돼요. 예. 우리나라 각각의 전문가는 있는데 전체 전문가가 없는 거예요. 아.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머티리얼까지 이해하는 사람이 잘 없는 거예요. 우리 교육 체계가. 그리고 공정 소자 회로 설계까지는 또 있는데 디지털 설계, 아키텍트 설계, 컴파일러, OS를 부분을 학교에서 잘 길러내질 않는 거예요. 네. 산업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전체 스택을 다 이해하는 고 통합해서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어려운 점이 뭐냐면 한 분야 전문가가 되려도 10년은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 30년은 해야 된다는 거죠. 대학 들어와서. 네. 그래서 10년마다 분야를 바꿔서 한 번은 재료 장비하다가 한 번은 설계하다가 한 번은 OS를 하다가 이런 전문가가 나와야 되는데 대학도 그렇게 못 길러내고 기업도 그런 전문가 안 길러내고 한 분야만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그래서 제가 카이스트 삼성전자에서 지원을 해줘서 네. 시스템 아키텍트 대학원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삼성에서 회로 설계만 10년 이상 하던 사람을 저희 카이스트에 보내서 석박사로 OS 컴파일러, AI 데이터 스트럭처를 공부시켜서 다시 보내기로 했어요. 전체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삼성에 한 1000명이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인재를 제가 뭐라 하냐면 기둥이 많은 인재. 그러면 자기 기둥은 쌓으려면 10년씩 걸리는데 3기둥밖에 안 되잖아요. 10개 기둥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소통 능력과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우리가 필요하다. 각각의 기둥은 우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컴파일러가 약하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래야 선진 업체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근데 미국은 이민자를 받아들여서 하고 소프트웨어나 OS나 AI 모델 쪽은 자기네 사람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 공정 이런 거는 외주를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중국은 그걸 다 할 수 있는 요즘 딥시크 보니까 이제 AI 수학자들도 많이 배출되고 있어서 10년 후가 되면 미국과 경쟁을 제대로 해볼 것 같습니다. 인재로 보면. 저는 뭐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요즘 뭐 구글의 검색 점유율이 많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네. AI로 많이 네. 하다 보니까. 이게 핸드폰도 요즘 다음에는 키면 그냥 검은색 바탕에 뭐 실행해 하면 그냥 나올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래서 검색부터가 이제 실생활에 오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젊은 친구들, 네. 학생들의 어떤 학습 양식이라든지 네. 지식을 받아들이는 양식 굉장히 많이 그래서 바뀔 것 저는 같아요. 학교가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되겠나. 책에 나와 있는 주식 번역해 주는 거잖아요. 친절하게. 그 유튜브에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식도 우리가 좀 바뀌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학생 참 어렵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도 생각하냐면 학부 때는 수학하고 물리, 화학만 그냥 4년 내내 가르치고 필드에 나와서 각 분야에 가서 전공 공부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기초가 탄탄한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남의 거를 받아들이고 융합하고 이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AI 알고리즘을 해보니까 HBM 해보니까 남는 건 수학밖에 없더라고요. 계속 새로운 지식이 나오고 새로운 기술 나오면 그 공부해서 쫓아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그 인재가. 근데 그거는 우리만의 어려운 점이 아니고 미국의 스탠포드, MIT도 마찬가지고요. 대학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연구비 줄여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산업에서 필요한 인력과 대학에서 교육하는 게 너무 격차가 큰 거예요. 그건 중국도 마찬가지고 인도도 마찬가지인데
그 사회자님의 숙제로 안고 가겠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에 제 생각이 반영이 돼서 시스템 아키텍트 대학원을 만들었습니다. 6월 11일 날 하는 그 네, 로드맵 발표는 발표회. 굉장히 기대가 되는군요. 저희도 네. 한번 챙겨서 잘 보겠습니다. 제 꿈은 네. 그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거 맞네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 교과서를 배워요. 대학교 다닐 때 교과서 보면은 잘 모르는데 다시 지금 보잖아요. 네. 너무 명문장이야. 이게 이렇게 중요한 단어였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거를 충분히 뭐 그런 게 되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카이스트 김정호 교수님과 함께 HABM 기술과 한국 반도체 산업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